안녕하십니까? 이준행입니다. 내과 전공의 선생님 대상 소화성 궤양 강의를 준비하였는데요. 다른 강의와 겹쳐서 제 강의는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보내드립니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시경은 위장관 질환 진료의 시작입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하는 것을 옆에서 두세 번 보고 직접 환자에게 시행하는 황당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시뮬레이터 훈련과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북 리딩, 클리니컬 옵저베이션 등 이후에 감독을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검사를 익히는 잘 셋업된 방법으로 내시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클리닉에서는 가스트로스코피 박심, 콜로노스코피 박심,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그리고 온라인 에듀케이션 머티리얼인 엔도투데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퀴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전공의 선생님들께 답변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는데요. 아직까지 정기적으로 답변을 보내시는 선생님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하여 내시경 소견 기술법을 익힐 것을 권합니다. 소화성 궤양은 공격 인자와 방어 인자의 불균형으로 생기는데요. 위 점막은 이와 같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폰딕 글랜드와 엔트라이 글랜드로 나누어집니다. 글랜드의 모양이 다르다는 건데요. 여기서 글랜드 프로퍼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위축입니다. 화면에 왼쪽은 글랜드가 없고요. 오른쪽 하단은 글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글랜드가 없어지는 게 위축이고요. 위축은 흔히 가블리셀 메타플라지아, 즉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를 동반합니다. 위 점막의 방어 기전은 혈류가 많고 재생이 빨리 된다, 뮤커스 레이어가 있다 등등인데요. 엔세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뮤코잘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줄어들어서 즉 콕스1과 콕스2의 불균형으로 위궤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학생 때부터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산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위에 산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망한 환자의 배를 열어서 pH를 쟀을 때 에스틱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가스트로큐테니어스 피스툴라가 만들어진 어떤 환자의 인비보 pH 모니터링에서 처음으로 위에 산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위 산을 분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극은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게스트린 등등인데요. 위산이 나오는 커먼 파이널 패스웨이가 프로톤 펌프이기 때문에 이 프로톤 펌프를 억제하는 약이 개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산의 분비는 여러 가지 복잡한 피지올로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먼 파이널 패스웨이는 하이드로젠 포타시움 ATPase이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프로드러그로 프로톤 펌프를 직접 블로킹하지 못하고요. 프로네이션, 즉 액티베이션 된 이후에 프로톤 펌프에 바인딩해서 작용하는 약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프로드럭이라는 컨버전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의 성능을 개선한 디렉트 액팅하는 프로드럭이 아닌 드럭인 P캡이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응증은 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요. 소화성 궤양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엔세이드를 사용하는
환자와 헬리코박터 양성인 환자에서 소화성 궤양이 자주 생기는데요. 물론 항혈소폰제와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NSAID induced ulcer는 NSAID를 끊고 H2 리셉터 블로커나 PPI나 위산분비 억제하는 약을 사용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호전이 됩니다. NSAID는 콕스1과 콕스2의 비대칭적인 블로킹으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시스테믹 이펙트와 디렉트 이펙트가 매우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고 과거에 궤양이 있었던 환자들이 특히 문제인데요. 이러한 위험인자가 여러 개 있으면 궤양 합병증이 많습니다. 합병증을 돌만한 소화성 궤양은 NSAID 유저에서 1년에 1% 이상 쭉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고요. NSAID가 그 자체가 진통제이기 때문에 블리딩이나 퍼포레이션을 일으키기 전까지 증상이 없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NSAID에 의한 디스펩시아가 있을 때는 사실은 좀 약한 약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제균 치료를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NSAID induced active ulcer가 있을 때는 NSAID를 끊을 수 있다면 어떤 약이다 사용해도 좋은데요. NSAID를 끊을 수 없을 때는 비교적 강한 약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PPI를 사전에 사용한다거나 콕스2 셀렉티브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등의 예방 전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하여 상부위장 간 부작용이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예방의 효과가 거의 없는 하부위장 간 합병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는 소화성 궤양의 주된 원인인데요. NSAID를 복용하지 않는 환자에서 궤양의 대부분을 헬리코박터가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헬리코박터를 제균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재발한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위벽의 점액층에 살고 있는 헬리코박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게 좋고요. 최근에는 헬리코박터 감염자의 위내시경 소견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로 의심하고 검사하여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프락시마 스토막의 스파티 레드니스, 디퓨즈 레드니스, 주름 비대, 점막 부종, 탁한 유액, 결절성 위염, 황색종,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 위암 등이 모두 헬리코박터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위쪽 것이 비교적 아큐트한 소견인데 대표적인 소견이 스파티 레드니스입니다. 근위 스토막의 붉은 반점. 디퓨즈 레드니스는 좀 보기 어려운데요. 이디마에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균 치료에 대한 규정은 다른 강의 시간에 배우시겠는데요. 심평원 일반 급여로는 소화성 궤양이나 말토마, 조기유암 내시경 치료, ITP, 선종의 내시경 절제술 등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 환자에서도 확인되면 치료하는 심평원 선별 급여가 있습니다. 약가 본인 부담률이 높기는 합니다만 위암 예방을 위해서 제균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검사하고 치료할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을 써야지 좋을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PPI 베이스드 트리플 세라피 2주가 표준이고 클라리스로마이신 리지스턴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클라리스로마이신 리지스턴트가 없을 때에는 1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제균 치료 후 UBT 음성률은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대강 80%는 음성이 되고 20%는 1차 제균 치료 실패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성 궤양의 증상과 징후는 다소 모호할 수 있는데요. 식후 페인이나 헝거 페인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많기 때문에 전형적인 소화성 궤양 환자라고 하더라도 외래에서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합병증은 티피컬한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sudden 심한 abdominal pain은 perforation, 음식에 의해서 악화되는 복부 팽만감, 구토, gastric outlet obstruction, bleeding은 탈이스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합병증 부분을 살펴보면 perforation이 역시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데요. 과거 약이 좋지 않은 시절에는 퍼포레이션으로 수술한 환자는 많았으나 지금은 약도 좋아지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 퍼포레이션까지 되는 경우가 무척 드문 것 같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체스트 피에서 그림과 같이 초승달과 같은 뉴모 메디아스티눔, 죄송합니다. 뉴모 페리토늄이 있을 때 천공을 의심하고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천공입니다. gastric outlet obstruction은 일반 위궤양에서는 잘 안 생기고요. 파일로리 링 근처의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에서 생기는데 구토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내에 가득 음식이 차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멀티플 조인트 페인으로 NSAID를 반년 이상 복용하다 갑자기 복통으로 오신 분의 천공입니다.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멜레나입니다. 내시경을 해보면 블리딩 소견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포레스트 분류라고 합니다. 1A는 펌핑, 1B는 우징, 2A는 exposed vessel, 2B는 close인데요. 1A, 1B는 액티브 블리니까 당연히 내시경 치료해야 되고요. 2A는 내시경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리블리딩 레이트가 50%를 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반드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어디에런트 클로스는 리블리딩 레이트가 10에서 25%이기 때문에 위치나 모양이나 상황에 따라 내시경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시경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렉트로코토리제이션, 인젝션, 클리핑 이 세 가지인데요. 최근에는 스프레이가 개발되어 간혹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젝션은 혈관 주변에 주사를 해서 탐폰 효과, 즉 혈관을 눌러주는 효과로 지혈이 되는 거고요. 일렉트로코토리제이션은 코압티브 코아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조직의 발열을 일으키고 눌러줘서 혈관을 막는 방법이고, 클리핑은 미케니컬한 건데요. 과거에는 간혹 A와 같은 클립도 하긴 하였으나 지금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B와 같이 혈관과 주변 조직을 함께 잡아줘서 미케니컬하게 지혈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출혈성 궤양 내시경 치료는 위산을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산을 올려주면 그 자체가 지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나 클롯이 다시 녹지 않도록 클롯 스테빌레이제이션하는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클롯 라이시스가 게스트릭 pH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pH를 많이 올려주면 위궤양이 먹거나 재발을 덜한다. 따라서 PPI를 강력하게 쓰는데요. PPI를 IV로 쓰면 이렇게 pH가 변할 수 있고 용량을 올려보아도 약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로딩 도즈를 사용한 후 컨티뉴어스 인퓨전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여러 약제에서 로딩 더하기 컨티뉴어스 인퓨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소화성 궤양 출혈을 확인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치료를 해주면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소화성 궤양 출혈을 의심해서 약을 미리 썼던 환자의 내시경에서 포레스트 분류상 훨씬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리커런트 블리딩이 항상 문제인데요. 저희가 IVF PPR을 엔도스코피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크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엠티브 인퓨전 하이도스 판토프라졸을 쓰고 나면은
좀 듀오데날 얼서 관찰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궤양 출혈 시 악성과 감별을 위하여 추외래 팔로우 및 내시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환자입니다. 멜레나로 오셨고요. 지혈수를 하였고 문제는 없었는데 다음날 내시경 검사에서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가 나와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위암이죠. 과거에는 처음에 내시경을 하고 엔도스코픽 치료가 필요하면 하고요.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 세컨드 룩 엔도스코피를 하여서 필요하면 조직검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조직검사를 할 수 있으면 이니셜 엔도스코피 하면서 지혈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옆에서 출혈하지 않은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약간 무섭기도 하고 해서요. 할 수 있으면 한다. 절대로 무리하지는 않는다. 라는 방침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소화성 궤양에 대하여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 퀴즈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